안녕하십니까. 자동차 구조 원리를 강의하게 된 정비기능장 황하원입니다. 자동차는 크게 구분해서 우리가 동력 발생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엔진, 기관 부분이 있게 되고요. 이 동력 발생 장치에, 즉 엔진의 동력을 타이어까지 전달하기 위한 파워트레인, 동력 전달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구조를 구분할 때는 엔진과 파워트레인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 부착되는 전기장치들이 있게 되죠. 뭐 배터리라든지 기동전동기, 발전기 등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엔진 전장, 엔진 전기장치와 셰시 파트에 첨부하게 되는 전기장치가 있죠. 헤드라이트, 경음기, 와이퍼, 이러한 셰시 전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구조를 일반적으로 나눌 때는 엔진, 셰시, 그리고 전기장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내부의 구조,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자동차가 어떤 차종이다, 어떤 형태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바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트럭이다, 승용차다라고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우리가 자동차의 구조 원리를 크게 기관, 엔진 파트와 셰시, 동력 전달 장치, 그리고 전기 파트로 구분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1에 보시면 자동차 기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동차 일반, 자동차란 차체에 설치한 기관의 동력을 이용하여 레일 등에 의하지 않고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운반구를 말한다. 자, 다음은 자동차의 분류, 구조 및 기능에 의한 분류, 에너지원에 의한 분류, 어떤 연료를 사용해서 동력을 만드는지에 대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내연기관, 우리가 기관을 분류, 엔진을 분류할 때는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외연기관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연소, 연료에 불을 붙이는데 엔진의 바깥쪽에서 불을 붙이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증기기관이 있겠죠. 그러면 자동차에 사용되는 모든 기관은 우리가 눈으로 불꽃을 확인할 수가 없죠. 불이 붙은 상태를. 그래서 내연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기관을 우리가 가솔린, 경유를 사용하는 기관을 디젤, 그리고 LPG, 프로판가스나 LNG, 천연가스, 그리고 CNG, 압축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요즘은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버스에서는 CNG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죠. 압축가스. 자, 이러한 가스를 이용한 차량들을 우리가 가스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앞으로의 이제 자동차의 추이는 화석연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기름 종류를 사용을 하지를 않고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기존의 연료 방식, 석탄연료, 화석연료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복합연료라는 뜻이거든요. 하이브리드라는 말 자체는. 자,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화석연료가 대체되면서 전기자동차, 순수하게 배터리와 모터로만 구동되는 자동차가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일부 소형차 중에서는 이러한 전기차가 현재 상용화가 되어 가고 있죠. 자, 기관의 위치에 따른 분류. 전기관 자동차, 후기관 자동차, 바닥 및 기관 자동차, 언더시트 엔진 자동차, 중앙 배치 기관 자동차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관의 위치에 따른 분류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엔진의 위치와 구동바퀴의 위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 구동바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의 동력을 받아서 실제 차량을 끌고 나가는 바퀴를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FF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그래서 엔진도 차량의 앞쪽에 있고 구동바퀴도 앞쪽에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엔진의 후드, 본넷을 열게 되면 엔진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클러치, 변속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차축이 나와서 바퀴가 구동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운전석, 그리고 차체 전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엔진도 차량의 앞부분에 있고 엔진의 동력을 받는 바퀴도 앞부분에 있다고 그래서 FF 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륜 구동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자, 또 하나의 형태는 이제 FR 방식인데요. 뭐 프론트 엔진의 프론트 드라이브가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는 차량의 앞부분에 엔진이 배치가 되고요. 가로로 동력 전달 장치가 차량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뒷바퀴로 엔진의 동력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엔진은 앞부분에 있고 구동바퀴는 뒷바퀴라고 그래서 FR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또 다시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기어와 축을 만들어서 뒤로 가던 엔진 동력을 뒤로도 보내지만 앞으로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의 기본 동력은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죠. 그래서 네 바퀴가 다 구동이 된다고 그래서 네 바퀴가 다 구동되는 형태를 우리가 네 바퀴 구동, 포휠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모든 바퀴가 다 구동된다고 그래서 올 휠 드라이브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WD라고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바퀴가 구동되는 형태의 그 동력 전달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차량에서 많이 보기는 힘들지만 차량의 앞부분이 트렁크, 적재함이 되고요. 엔진이 뒤쪽에 있는 형태. 자, 그리고 변속기가 설치가 되고 차축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는 뒤쪽에 엔진이 설치가 되죠. 그리고 구동바퀴도 뒤쪽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RR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연료에 따라서는 가솔린 기관, 휘발유를 이용을 합니다. 디젤 기관은 경유. 자, 그리고 가스 기관은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경우는 LPG 가스를 주로, 시내버스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LNG 또는 과거에는 LNG, 천연가스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CNG, 압축가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료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위치에 따른 분류는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전륜구동, 그리고 FR 차량,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후륜구동, 그리고 RR 타입, 역시 후륜구동이지만 엔진이 앞쪽에 있는 후륜구동 타입. 그리고 FF와 FR 타입에서 좀 더 구동력을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포휠 드라이브, 사륜구동이 되죠. 또는 AWD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은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 앞서 엔진의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전륜구동은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버, 후륜구동은 FR 방식이 주로 형성이 되죠. 엔진은 앞에 있고 구동 바퀴는 뒤쪽으로 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RR 방식,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버, 그리고 사륜구동 또는 올휠 드라이버라고 해서 전륜구동. 그러니까 이때는 앞에 바퀴가 구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바퀴가 구동하는 방식이란 뜻입니다. 다음은 차체의 형태에 의한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에 의한 분류의 승용차. 자, 승용차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승용차를 우리가 세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단은 사도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리무진은 승객석을 중심으로 해서 차체가 긴 그러한 승용형을 리무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쿠페는 일반적으로 스포츠형 세단을 얘기를 하죠. 보통 투도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투도어형 승용차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컨버터블은 루프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외에 버스, 트럭, 트레일러 트럭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에는 승용, 스포츠카, 화물 승용,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별 용도차, 특별 장비차, 특수차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자동차의 재원. 자, 자동차의 치수, 전 길이, 자동차의 중심면 및 접지면에서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부속물을 포함하는 자동차의 최전단에서 최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있게 되면 앞범퍼의 전면부터 뒷범퍼의 끝면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차체의 총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상 12m 이내의 길이로 제작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전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너비, 자동차의 중심면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였을 때 부속물을 포함하여 가장 넓은 곳의 폭. 자, 차량을 전면에서 봤을 때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데 후사경을 포함한 너비를 전너비라고 합니다. 전너비는 일반적으로
2.5m 이내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높이, 접지면에서 최정상부까지의 높이, 안테나를 제외한다. 노면과 타이어가 접지된 부분에서부터 차량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 안테나를 제외한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를 전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5m 이내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최저 지상 높이, 접지면과 자동차 중앙 부분의 최하부와의 거리. 자, 자동차는 주행 중에 바디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죠. 따라서 노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할 때 최소 높이를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최저 지상고라고 합니다. 12cm 이상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12cm 이상은 차체의 타이어를 제외한 가장 낮은 부분이 노면과 12cm 이상 띄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실내 치수. 실내 치수의 길이는 계기반으로부터 최후단 좌석 등받이까지의 길이를 얘기를 하고요. 폭은 객실 중앙부의 최대폭, 높이는 차량 중심선 부근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최대 거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차륜, 차축. 축간거리, 앞차축과 뒷차축 중심과의 거리를 축간거리라고 합니다. 자, 앞차축 중심과 뒷차축 중심과의 거리를 축간거리, 축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거. 자, 윤곽거리, 좌우 타이어의 접지면 중심 사이의 거리. 차량을 정면에서 봤을 때 앞 타이어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윤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오버행. 최전부나 최후부 차축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 평면에서 최전부까지의 거리.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앞차축 중심선에서 앞범퍼의 가장 앞까지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프론트 오버행, 앞 오버행이라고 하고요. 뒷차축 중심부터 뒷범퍼 끝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뒤 오버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버행을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지는 이유는 오버행이 짧게 되면 축간거리가 늘어나게 되죠. 즉, 축간거리가 긴 차량이 차체 중심이 낮고 안정적이어서 좀 더 선에나 주행을 할 때 안정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 오버행이 짧아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죠. 오버행각, 앞 오버행각. 자동차 앞부분 하단에서 앞바퀴 타이어 둘레, 바깥 둘레의 그은 선과 지면을 이루는 최소 각도. 뒤 오버행각. 자동차 하단에서 뒷바퀴 타이어의 바깥 둘레의 그은 선과 지면을 이루는 최소 각도. 램프각. 앞뒤 타이어의 외주에 접하는 이 직선의 교접에서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보각의 최소값을 말한다. 뱅크값. 이륜 자동차의 외측 하단으로부터 전륜, 후륜의 타이어 바깥쪽 면에 접하는 평면과 접지면이 이루는 최소 각도를 뱅크각이라고 합니다. 주행 성능의 재원. 자, 연료 소비율. 자동차가 단위 주행 거리당 또는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연료량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리터 퍼 킬로미터. 1리터를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얘기를 하고요. 또는 리터 퍼 아워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리터 퍼 킬로미터가 연료 소비량의 기준 값이 됩니다. 자, 자동차 연료의 단위 용량당 주행하는 거리로서 킬로미터 퍼 리터로 표시한다. 브레이크 정지 거리. 자동차가 어느 초속도로 주행 중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 페달로
바꾸었을 때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한다. 자, 정지거리는 운전자가 앞에 방해물을 인식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즉 운전자가 방해물을 확인하고 페달에 발을 올리기 시작할 때, 즉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자,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겠죠. 브레이크가 실제 작동을 시작하면서 자동차가 실제 정지될 때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값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성능에서는 제동거리가 더 우선시 되겠죠. 네. 자, 등반 능력. 자동차의 최대 적재 상태에서 경사도를 오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탄젠트 값으로 나타난다고 나와 있는데요. 경사각도를 등판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최소 선의 반지름. 자동차가 최대 조향각으로 서행했을 때 타이어 중심이 접지 중심이 그리는 궤적의 반지름이다. 뭐 후에 조향장치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선회할 수 있는 도로, 선회하는 도로가 나왔을 때 차량의 뒷차축 중심선과 앞바퀴 중심선이 그리는 각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자동차는 바깥쪽 바퀴가 선회할 때 안쪽 바퀴보다 더 빨리 구동이 돼야 됩니다. 그죠? 바깥쪽 바퀴가 더 많이 굴러가야 되죠. 자, 선의 최소 회전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차량이 선회할 때 바깥쪽 바퀴가 그리는 반지름을 최소 회전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 회전 반경은 12m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이든지 선회를 할 때는 12m 이내의 선회 반지름을 가져야 됩니다. 가속 능력, 발진 가속 능력. 자동차를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변속하여 급가속하고 일정 거리를 주행하는 시간. 추월 가속 능력. 자동차를 어느 초속으로부터 변속하지 않고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급가속하여 일정 속도까지 가속하는 시간. 자, 다음은 2절 자동차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일반. 자동차의 주요 구성 부분을 크게 나누면 차체와 셰시로 되어 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보자면, 자동차는 자동차의 형상, 승용이다, 화물이다, 트럭이다, 버스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바디 부분과 자동차의 동력을 발생해서 동력을 전달시키고 주행을 하고 조향을 하는 셰시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셰시는 다시 한번 동력을 발생시켜주는 기관, 엔진과 파워트레인, 동력 발생 장치, 그 외에
주행 방향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조향 장치.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현가 장치. 현가 장치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는 못하셨을 텐데, 흔히 말하는 쇼업서버, 쇼버라고 얘기를 하죠. 스프링, 이러한 형태의 장치들을 현가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주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 장치.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작은 의미의 셰시라고 또 구분을 해줍니다. 그 외에 기관을 가동하기 위한 전기장치, 엔진 전장이죠. 셰시 파트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장치, 셰시 전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교재에 보시면 자동차의 주요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큰 의미, 바디와 큰 의미의 셰시로 구분이 됩니다. 셰시, 동력 발생 장치, 엔진이죠. 엔진. 기관은 가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연기관, 안에서 연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료가 필요하죠.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래서 연료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기계가 움직이는, 금속이 서로 부딪히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찰을 줄여주기 위한 윤활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마찰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하고요. 연료가 타면 역시 열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열을 식혀주기 위한 냉각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타버린 연료, 즉 배기가스가 되겠죠. 타버린 그을음, 연소 배기가스를 빼내주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죠. 머플러라든지 이러한. 그래서 흡기 장치와 배기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동력 전달 장치, 파워트레인이 됩니다. 자, 셰시 파트의 파워트레인은 지금은 수동 변속기보다는 자동 변속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클러치가 포함이 됩니다. 클러치 페달이 있죠.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클러치 페달 없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치와 변속기, 그리고 전륜구동은 바로 차축이 들어가지만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차축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추진축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엔진에서의 동력은 회전 속도는 빠르지만 회전력은 느립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동하기 위한 회전력, 즉 토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감속, 속도를 낮춰주죠. 그래서 감속을 하기 위한 종감속 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회 반지름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선회할 때는 안쪽 바퀴보다 바깥쪽 바퀴가 더 많이 회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활한 선회가 가능하죠. 그래서 안쪽 바퀴보다 바깥쪽 바퀴가 더 많이 선회하기 위해서 차동기아 장치라고 하는 부품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휠과 타이어로 전달이 되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파워트레인, 동력 발생 장치라고 합니다. 아니,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합니다. 다음 기타 셰시 파트에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 주기 위한 조향 장치, 스티어링이죠. 그리고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고 차체와 차축을 연결하기 위한 현가 장치, 서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주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제동 장치,
브레이크죠. 네, 브레이크. 그리고 프레임, 휠 및 타이어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의 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길이는 12m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자동차의 폭, 너비는 2.5m 이내. 자동차의 높이는 4m 이내가 되죠. 자, 자동차의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는 최저지상고라고 하고요. 12cm 이상 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자동차의 앞차축 중심, 뒷차축 중심과의 거리를 우리가 축거라고 하고요. 앞 타이어의 중심선과 앞 타이어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윤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차축과 뒷차축, 자, 뒷차축 중심과 차량의 가장 후면과의 거리를 뒤 오버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차축 중심과 차량의 가장 앞부분과의 거리를 앞 오버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의 분류는 바디와 셰시로 구분이 되고요. 자, 바디는 우리가 자동차의 형상을 구분할 수 있는 바깥 부분,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동차의 내부 구조는 셰시가 되는 거죠. 자, 셰시에는 동력을 발생하는 기관, 엔진과 동력을 전달하는 파워트레인, 변속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력 발생 장치와 동력 전달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FF,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방식, FR,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버, 또는 RR,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버, 또는 사륜구동, 포휠 드라이브나 올휠 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동력 전달 장치 외에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조향 장치, 그리고 현가 장치, 제동 장치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와 조향, 현가, 제동 장치를 또다시 작은 의미의 셰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기타 전기 장치가 있게 됩니다. 전기 장치는 크게 엔진을 가동하기 위한 엔진 전기 장치와 셰시에 부착되어 있는 셰시 전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셰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